오늘은 흑수저에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 된 중국 자본시장의 신화이자 동시에 중국 사법부에 큰 파문을 던진 중국 재벌 원보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살의 그룹 최연소 회장이 된 그는 10조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재벌 중의 재벌이었죠. 중국 전역에 원보경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자랑했는데요. 그는 순수하게 자기 노력만으로 억만장자가 됐지만 의형제나 다름없는 자의 목숨을 빼앗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원보경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나라에 우리 돈 약 10조 원을 헌납하지만 정부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는 40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중국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있는 원보경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보경 1966년 2월 16일 출생. 랴오닝성 랴오양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납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 원보경의 부모는 원보경이 8살 때 그를 시골 친척 집으로 보내버리죠.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와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그는 전혀 기죽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원보경은 자신만의 확고한 목표가 있었죠. 난 꼭 베이징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거야. 반드시 부자가 되고 말겠어. 1983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원보경은 꽤 괜찮은 성적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성적은 아니었죠. 그는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재수를 선택합니다. 2년 후 1985년 원보경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베이징에 있는 정법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당시 중국의 학생 대다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전문 대학에 가거나 취업해 돈을 벌었죠. 그런데 원보경이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원보경은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베이징행 기차에 오릅니다. 기차 안에서 원보경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같은 고향 출신인 경찰 왕흥을 만나게 됩니다. 왕흥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원보경은 깊은 인상을 받고 두 사람은 서로 짐을 들어주며 베이징까지 가는 내내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왕흥 1958년 출생, 당시 나이 27세. 원보경보다 8살 많습니다. 1978년 왕흥은 다른에 있는 경찰학교에 입학합니다. 졸업 후 그는 랴오량시 형사과에 들어가죠. 왕흥은 중대사건 수사팀에 참여하면서 연이어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립니다. 하루는 총을 든 괴한을 제압해 공로상을 받기도 하죠. 왕흥은 간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번에 베이징 중국인민대학에서 연수를 받게 돼 베이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원보경은 젊은 나이에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오른 고향 선배 왕흥을 보며 크게 자극받죠.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요.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것 말고도 엄청난 출세욕을 가지고 있었고 성공에 대한 갈망도 상당했습니다. 이날의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베이징에 도착한 후에도 자주 만남을 가지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대학생이 된 원보경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죠. 교수를 도와 1만 자당 2위안을 받으며 원고 베끼는 일도 하고 천장당 5위안을 주는 편지 봉투 붙이는 일 등 돈이 된다면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약간의 목돈을 모은 원보경은 3년차를 한 대 사서 베이징 시내에 있는 잡화점에서 배달 일을 시작합니다. 배달 일 말고도 설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시즌이 되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엽서를 팔거나 고향 특산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왕흥은 어린 나이임에도 목표를 향해 악착같이 노력하는 원보경을 보며 지금 당장은 가난한 학생일지 모르지만 훗날 뭐가 되든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는 원보경을 보며 장난스럽게 농담을 건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나 모른 척하기 없기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왕흥은 연수가 끝나고 고향 랴오량으로 돌아갑니다. 왕흥과 원보경은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죠. 두 사람은 자신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미래를 차마 상상하지 못한 채 서로의 우정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1989년 대학을 졸업한 원보경은 베이징의 한 은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 베이징 출신의 송혜운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하죠.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과 안정된 가정을 가졌지만 여기에 만족할 원보경이 아니었습니다. 1992년 원보경은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건호실업이라는 회사를 세우죠. 당시 중국은 괴 경제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였는데요. 이 틈을 노리면 곡물 거래 등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었죠. 원보경은 밀 주산지에서 밀을 헐값에 대량 매입한 뒤 밀이 부족한 지역에 비싸게 내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약 200만 위안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손에 얻게 되죠. 이것이 그의 사업가로서의 첫 성공이었습니다. 이때의 성공은 원보경이 금융, 부동산, 철강, 증권 등으로 몸집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죠.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린 원보경은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인수하고 유명 제약회사들의 지분을 사들입니다. 지난 2년간 원보경은 공격적인 M&A를 통해 60여 개의 기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37억 위안의 자산을 가진 대부호의 탄생이었죠. 비상한 머리와 뛰어난 투자 실력으로 중국 전역에 그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투자의 귀재, 기업 합병의 천재라고 불렀죠. 30살이 되던 해 그는 건호장학재단을 설립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1,000만 위안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31살에는 회사를 상장, 건호그룹 최연소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32살에는 세계 청년 기업가상을 받기도 하는 등 승승장구하죠. 1999년 원보경은 아내와 이혼합니다. 그리고 중앙민족대학교 교수이자 장족 출신 무용예술가 당마와 재혼하죠. 원보경은 400만 위안이 넘는 돈을 들여 아내의 마지막 공연을 열어주었고 원보경의 아내는 이 공연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2002년에 원보경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보경 인생의 큰 전환기가 되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4년 사업가로서 엄청난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던 원보경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기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원보경의 머리에 고향 선배 왕흥이 떠오르죠. 그는 의형제처럼 지냈던 왕흥에게 연락해 베이징으로 와 함께 큰일을 도모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왕흥은 고향에서 경찰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보경의 성공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왕흥은 내심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왕흥은 원보경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하고 바로 경찰복을 벗고 베이징으로 달려갑니다. 원보경은 왕흥에게 자금을 대주며 주식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왕흥은 훌륭한 경찰이었지만 투자에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는 원보경이 지원해준 돈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전부 잃고 말죠. 사실 이건 왕흥의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기 위한 원보경의 테스트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왕흥은 원보경에게 도움을 청하죠. 왕흥을 크게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보경은 왕흥을 선전에 있는 회사 지점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선전은 베이징에 비해 작은 도시죠. 그리고 말이 지점장이지 실질적으로 영향력은 거의 없는 허울뿐인 자리였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지가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왕흥은 자기가 선배이고 사회적으로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우위를 차지했던 이전과 달리 완전히 아랫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지금의 신세가 너무 처량했습니다. 원보경이 자기를 홀대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무척 나빴지만 별 방도가 없었던 왕흥으로서는 우선 그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선전에 갈 수밖에 없었죠. 왕흥은 원보경이 시키는 대로 선전으로 가 그가 다시 부를 때를 기다립니다. 1996년 이미 우리 돈으로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이 정도에 만족할 수 없었던 원보경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스촨성 선물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류환이라는 또 다른 거물이 자리하고 있었죠. 류환이라는 인물은 이전에 사형 직전 펑펑 우는 7조 자산을 가진 중국 재벌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류환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화면 오른쪽 카드 제목을 선택해주세요. 중국인들은 원보경을 동부의 왕, 류환을 스촨의 황제라 불렀습니다. 두 거물 간의 세력 다툼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류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죠. 일로 원보경은 9천만 위안을 잃게 되고 류환은 반대로 2천만 위안을 벌게 됩니다. 9천만 위안이라는 돈이 무척 큰 돈이기는 하지만 원보경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패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던 원보경은 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원보경은 류환이 선물 거래소 간부와 결탁해 시세를 조작하는 바람에
자기가 돈을 잃게 됐다고 강하게 의심하죠. 원보경은 자신에게 모욕감을 준 류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류환을 없애야겠어. 원보경은 고향 랴오양에서부터 알고 지낸 조직의 보스이자 자기 오른팔이자 행동대장인 양중설에게 류환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죠. 양중설은 자신의 부하 리해양을 데리고 류환이 있는 스촨 청두로 갑니다. 1997년 2월 1일 밤 9시 류환이 호텔에서 나옵니다. 그가 막 차에 타려는 순간 숨어있던 양중설과 리해양이 튀어나와 류환을 향해 총을 쏘죠. 하지만 류환의 경호원이 대신 맞고 류환은 목숨을 건집니다. 양중설과 리해양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양중설은 사형 집행유예를, 리해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이들은 재판받는 내내 형이 선고되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스스로 한 일이라며 끝까지 원보경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보경과의 의리를 지킨 셈이죠. 여기에서 그만뒀으면 좋았으련만 원보경은 류환을 그대로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복이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있으니 원보경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믿을만 하면서도 영리하고 또 총을 잘 다루는 사람이어야 했죠. 이때 원보경의 머리에 한 명이 떠오릅니다. 바로 자기가 선전으로 보냈던 왕흥이었죠. 전제경찰로 딱이었습니다. 류환이라는 자가 내 사업을 방해하는데 그 자를 좀 없애줘야겠어. 대가로 16만 위안을 줄게. 왕흥은 경찰이었던 자신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꺼려졌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원보경의 신임을 얻어 한 자리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원보경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왕흥은 류환이 있는 스촨 청두로 갑니다. 이전 총격 사건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류환은 경호에 더 힘을 쏟습니다. 엄청난 철통 경비에 왕흥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류환의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하죠. 도저히 혼자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판단한 왕흥은 결국 류환을 제거하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왕흥이 또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원보경은 크게 실망하지만 그렇다고 왕흥을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작은 제약회사 공장에 부공장장 자리를 만들어 왕흥을 그곳으로 보내죠.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한 원보경은 이날 이후부터 왕흥의 일에 아예 신경을 꺼버립니다. 의형제나 다름없었던 둘 사이는 이제 완전히 상하, 수직관계로 변했죠. 1997년 가을, 왕흥은 공장 직원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킵니다. 원보경의 눈밖에 난 이상 사실상 왕흥이 꿈꾸던 한방은 없어졌다고 봐야죠. 왕흥은 공장을 관두고 다시 고향으로 가 작은 찻집을 엽니다. 하지만 어디 장사가 그리 쉽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 왕흥의 찻집은 망하고 게다가 아내 몰래 바람까지 피우느라 엄청난 돈을 갖다 써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마저도 다 바닥나 버리죠. 참 가지가지 골고루 하네요. 왕흥은 이 모든 것이 다 원보경 탓만 같았습니다. 그냥 계속 경찰을 했으면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 자식 다 해줄 것처럼 사람을 꼬드기더만 단물만 쏙 빼먹고 이렇게 날 버려? 왕흥의 마음속은 원보경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왕흥은 원보경에게 연락해 100만 위안을 내놓지 않으면 류환을 죽이라고 한이를 다 풀어버리겠다고 협박하죠. 그러나 이런 협박에 굴할 원보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열정만 가득하던 학생이 더 이상 아니죠. 원보경의 무시에도 왕흥은 끊임없이 연락해 돈을 요구합니다. 원보경을 죽이겠다는 둥, 가족을 없애버리겠다는 둥, 그 강도도 점점 더 심해지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왕흥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더 이상 왕흥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원보경은 왕흥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둘째 형 원보기에게 30만 위안을 주며 왕흥을 제거하라고 시키죠. 원보기는 이를 함께할 사촌 원보삼, 원보복을 부릅니다. 2001년 11월 15일 저녁 6시 왕흥이 전화를 하며 도로 옆을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쓱 나타나더니 흉기로 그의 등을 찌르죠. 왕흥은 재빠르게 도로 쪽으로 뛰어나가며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택시 한 대가 왕흥을 병원까지 데려다 줍니다. 바로 응급처치를 한 덕분에 왕흥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왕흥은 이 일이 원보경이 시킨 일이라는 걸 단박에 눈치채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자기가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2002년 8월 23일 왕흥은 경찰서로가 공금횡령, 금품수수, 살인교사 등으로 원보경을 신고합니다. 이 일로 원보경은 왕흥을 반드시 제거해 후환을 없애야겠다고 다짐하죠. 2003년 10월 4일 밤 11시 30분경 마작장을 나오는 왕흥을 원보경의 사촌 원보삼, 원보복이 조용히 뒤따릅니다. 왕흥이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자 원보삼이 왕흥을 향해 총을 2발 발사하죠. 왕흥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전직 경찰 총에 맞아 죽다. 중국 언론은 일제히 해당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합니다. 경찰 내부의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았습니다. 리아오닝성 공안국장은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죠. 경찰은 특별 전담반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왕흥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원보경을 주목하고 원보경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 수사를 시작합니다. 2003년 11월 23일 오후 6시경 원보경의 사촌 원보삼, 원보복이 랴오량에서 살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2003년 11월 24일 새벽 광시성에서 원보경의 형 원보기가 체포되고 같은 날 오후 베이징에서 원보경이 살해교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에 경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원보복이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2005년 1월 13일 랴오양 중구빈민법원은 원보경, 원보기, 원보삼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자백한 원보복에게는 2년 후 형 집행이 가능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4사람은 그 자리에서 항소하죠. 원보경의 아내 탕마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데요. 그녀는 남편이 억울하게 기소됐으며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법률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수사 과정과 방식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뒤로는 연주를 총동원해 뇌물을 건네고 재판부에 남편의 감형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부패 관료 명단을 넘기겠다고 하죠. 2005년 10월 14일 원보경의 형 집행일입니다. 그러나 형 집행 직전 법원은 긴급하게 원보경의 형 집행을 정지시킵니다. 원보경이 아내 탕마를 통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료들의 명단을 넘기겠다고 한 제안과 사형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495억 위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약속대로 원보경은 인도네시아 유전 지분을 포함한 495억 위안을 국가에 헌납합니다. 이후 원보경과 아내 탕마는 곧 원보경이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죠. 2006년 3월 17일 오전 원보경이 흰색 운동복을 입고 흰색 스카프를 두른 채 법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운동화도 흰색이었죠. 원보경은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보며 미소를 짓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법원은 원보경, 원보기, 원보삼의 형을 즉시 집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갑작스러운 법원의 집행명령에 원보경은 당황해하며 소리칩니다. 나는 불복한다. 당신들을 고발하겠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됩니다. 15분 후 오전 8시 20분 원보경은 중국 역사상 약물주의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된 최초의 사형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는 40세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죠. 원보경의 죽음은 그가 죽고 9년이 지나 사람들에게 다시 회자되는데요.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저우융캉을 추적하면서 류안의 존재가 드러났고 9년 전 사법부가 원보경이 국고 환수의 약속을 지켰음에도 사형을 면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한날 한시에 원보경 형제의 형을 집행한 것은 당시 저우융캉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했던 류안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